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윤우입니다. 최몽용 서울대 명예교수 40년을 대학 강단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원로 학자입니다.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맡았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 두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욕먹는 거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좌고 뭐가 우냐며 역사와 정치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교과서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반대로 정부 브리핑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친한 형, 동생 하던 새누리당의 두 남자가 냉랭한 기운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총선에 종로에서 출마할 오세훈 전 시장, 박진 전 의원입니다. 조수진 정치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걸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종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기에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 대권을 꿈꾸는 사람, 이런 중진 의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합니까? 네, 우선 이 서울 종로의 어떤 위상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그동안은 서울 중구와 어떤 조금 경합 체제였는데 이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적시한 인구 하한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종로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네, 서울 성동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 하면 서울 종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 중에 대통령이 최근에 두 분이 나왔다는 거죠. 네, 바로 누구죠? 이명박 전 그렇네요.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예. 네, 1996년 총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후보, 당신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네, 여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로 출전을 했다가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1998년에 보궐선거 때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1번지, 그리고 어떤 대권으로 가기 위한 곳, 그리고 청와대도 종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세간의 얘기는 박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친하다. 굉장히 친하죠. 그래요? 그렇게 친합니까? 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4년, 그러니까 17대 총선 때죠. 17대 총선 때 돌밥회라는 그런 모임이 돌밥회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 돌알밥. 네, 그러니까 이 소장파 의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친분을 다지고 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자리였는데요. 멤버가 이 회원들이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박진 의원, 그리고 오세훈 당시 의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나름 쟁쟁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 6월에 그 돌밥회 회원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귀국했을 때 모임이 열렸었는데요. 이때부터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 참석한 오세훈 전 시장에게 종로구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싸해졌고요. 네, 거기에 종로에서 내리 삼선을 했던 박진 전 의원이 종로는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있는 말을, 차라리 안철수 의원이 있는 서울 노원병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두 사람 서울 종로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계속해왔죠. 네, 그러다가 그저께 밤에, 이틀 전 밤에는 이 누가 여당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이틀 전 밤에 최종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는 거네요, 당내 경선 때부터?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결렬이 된 뒤에 헤어지면서 박진 전 의원이 우리 사이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태세라는 거죠. 네,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고 했더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페어플레이, 공정한 게임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단께 누가 꼭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통은 참모들하고 이렇게 쫙 의논을 하는데 뭐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서 형님 나오지 마시죠. 이렇게도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본인 스스로 가는 거죠. 예. 네. 고독하고 외롭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예. 참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을 겁니다. 자,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종로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토박이네요. 유학 시절 빼고는 종로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종로구 명륜동에 오래된 그 박내과라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예. 종로구 토박이들은 이 박내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박진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영을 했던 병원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종로 토박이 그렇기 때문에 내리 삼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 오세훈 전 시장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상급식 문제로 물러나 있다가 복귀를 한다면 화려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냐? 그렇다면 서울 종로가 아니냐. 그리고 내친 김에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보다는 서울 한복판 그리고 강북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종로면 좋겠다라는 참모진의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박내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토박이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명도는 전국적인 지명도는 더 있겠죠. 아무래도 서울시장을 그렇죠. 두 번이나 예. 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까? 글쎄 참 어려운 게요. 이 예. 서울 종로의 표심이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예. 네. 지난 15대 총선 때부터 쭉 전력을 보면요. 이 여당 후보가 이겼던 적이 이 98년 총선 정도.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예. 거죠. 아, 그렇다면 예. 지금의 야당은 굉장히 고전하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서울 종로, 서울 토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종로 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토박이 정서가 대단히 강하고요. 또 어떤 청와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피해 의식도 좀 잠재돼 그렇겠네요. 있고 예. 표심을 잇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진호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맛집도 소개를 하고 뭐 이런 게 그 어떤 지역 토박이라는 거 강조가 되겠네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들. 예. 예,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16대 총선 이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2002년 88 재보궐선거로 제가 기억이 났는데 제가 취재 기자였기 때문에 예, 당시 예. 노무현 후보가 이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 전 예. 대통령이 유인태 의원을 내세워서 이 88 재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네, 그때 박진 의원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그 총재 특별 보좌역이었거든요. 네, 이때 공천을 받아서 화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박내과집 아들, 예, 박내과집 이것을 아들. 내세워서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내리 삼선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종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심을 잇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내리 삼선 이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예. 지난 19대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그래서 있었군요. 이 재판이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 명예를 되찾는다. 그렇네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박진천 의원의 구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새롭게 돌아왔다. 그리고 어떤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요. 예,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뭐 떡볶이도 먹고 그러게는, 주민들과 예. 인사도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로의 구석구석, 심지어는 종로의 맛집까지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예. 뭐 오세훈 시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뭐 이렇게 달리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철인 뭐 하고 예.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하면요, 이 국회에서도 당시에 이 만능 스포츠맨으로 그런가요? 꼽히는 몇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바로 철인 3종 경기로서 유세를 펼쳤던 아마 그때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마라톤, 또 사이클, 수영, 네, 이런 것으로 유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예. 강인하고 젊은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진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멀리 보면 대통령 후보 대권까지 생각을 하는데 박진 의원은 거기까지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박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탐을 내서 사실은 영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종로 토박이고 또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독특한. 네. 예. 그리고 이 영국식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방한을 했을 때 박진우 의원이 하는 영어를 듣고 케임브리지언 아니냐. 영국의 예. 케임브리지. 예. 그러니까 정통 어떻게 보면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어떤 의전과 통역을 담당하던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 YS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깅을 할 때도 뒤에서 항상 같이 조깅을 하면서 통역을 그렇군요.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만으로는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는 분들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세간에 그렇게 이런 이력이라든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 거죠. 예. 오히려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종로에서 크게 맞붙어서 승리를 한다면 정치적 위상도 훨씬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대권까지는 좀 아직 아직은 뭐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대선에 대해서 욕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선 후보의 보좌라든지 예,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뒤에서 돕는 그런 스타일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 종로의 표심이 굉장히 있기가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누리에 두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남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이 한 남자가 더 나오시려는 분? 예. 예, 일단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무관한가요? 예, 예. 서울 종로가 지금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60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젊네요. 네, 예. 대법관 6년 임기의 대법관까지 했죠. 그리고 50대에 대법관 네. 6년까지 해버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나이로 21살에 사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제가 대선 자금 수사 때 대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요. 지금도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예. 아직도 60이 안 됐네. 이런 농담도 하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네요. 주위에서는 예. 그런다면 예. 서울 종로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무총리 인선 막판에 어떤 그렇죠. 그 전관예우 논란에 부닥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주변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종로 의원은 정세균 의원, 야당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시절부터 야당에서 또 여당에서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예. 당대표를 3번을 지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북 무진장에서 내리 4선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을 바꿨죠. 예, 종로로 와서, 예. 서울 종로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출마한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많게는 16건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와, 합니다. 엄청나네. 네, 그러면서 정세균 전 대표가 지금도 기자들에게 악수를 할 때는 나 서울 초선이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울 초선. 그러니까 정말 초선의 모습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건데요. 정세균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도전을 했을 때는 그다지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예. 지금 정세균 전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것은 지난 2012년 총선 때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 때 이 서울에서 그다지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에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이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종로구청장 선거 등에서 이겼다. 그렇군요. 예, 이 점에 예.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전 대표는 아마 마음과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좀 더 센 사람이 돼서 본선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볼만한 지역이 종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불 한평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뭐 외국 잘 나가시고 외국 정상들하고 친하신데 프랑스 대통령하고 딱히 뭐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인연이 있습니까? 친분 좀 있습니까? 우선은요, 이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한불 수교 130주년입니다. 오래됐네요. 네, 제가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서구와 처음 어떤 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예. 네, 막 병인 양료들 그렇죠. 병인 양료라는 것도 뭐 아마 1800 예. 기억하실 텐데요. 좀
좋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지만 여하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구 세계와 개방을 한 곳이 바로 프랑스라는 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학도 네. 갔었고요. 예. 이 1974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 잠시 유학을 가죠. 스위스 접경 지역인 그르노블인데요. 여기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이나 이 외국에서 유학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 프랑스어도 어느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세 차례에 두 번을 그 프랑스를 간 적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과거에 묵었던 프랑스 하숙집 그렇죠. 예, 예, 예. 할머니도 만나봤고 예.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는 그 할머니의 손자도 만나는 그런 훈훈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조사장 오늘 설명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말씀 하나 들어보시고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입니다. 들어보시죠. 작년에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제과점이 만든 빵이 한국에도 출시가 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프랑스 전통의 브리오슈 빵에 한국 고유의 단팥 앙금을 넣어서 각각이 지닌 맛을 최대한 끌어올린 이 빵은 한국의 빵이라는 뜻의 코빵입니다.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코팡. 프랑스 유학하신 분도 뭐 코팡 잘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이 빵이네요. 예. 네, 이게 왜냐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파리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과 업체가 예. 네, 코리아에서 KO를 빌려와서 네, 그러니까 한국의 빵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조어죠. 신조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코팡 예,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지금 파리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빵이 아, 이게 있다고 파리에서 팔립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예. 제과가 이 제과하면은 프랑스인데요. 예. 이 제과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에 가서 한국의 빵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특징은 이게 이제 브리오슈라는 빵인데요. 프랑스의 전통빵입니다. 아. 굉장히 그 계란하고요. 예. 그 버터를 많이 넣어서 아주 촉촉한 게 특징인데 예. 여기에 우리 고유의 단팥을 넣어서 예. 일종의 팥빵을 만든 겁니다. 예. 네. 근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저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이탈리아 음식인데 한국식으로 고추장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렇습니다. 뭐 김치도 넣고 하는 건데요. 예.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프랑스 문화와 말을 전공을 아, 했는데요. 그랬군요. 네. 예. 프랑스어로 빵이 뺑입니다. 땡.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 철자 같이 하면은 TANIN인데 예. 네. 꽃뺑 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사람. 그래서 친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차용해서 코리아 그리고 빵 이런 거를 일종의 합성을 한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군요. 네. 사실 저 빵 얘기 또 프랑스 얘기 보면 바로 며칠 전에 왔다 간 아베 총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적으로 방문할 때 절차가 있고 격이 있겠지만 한 명하고는 빵까지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친구라고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은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밥 시켜 먹고 갔습니다. 네. 좀 대조가 되네요. 예. 그렇죠. 이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점심 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외교부에 출입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이 확대 정상회의든 아니면 비공식 회의든 이 정상회담은 모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게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외교가의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52분에 전혀 먹을거리 없이 그냥 종료된 것. 이는 예. 굉장히 한일 관계 냉랭함을 보여주는데요. 또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요. 이 일본인의 어떤 특성이 어떤 이 마음은 그렇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는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지만 밥도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내느냐 이런 정서가 어떻게 보면 이 한일 관계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예, 외교가에 저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예전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맞습니다. 음식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잘 끝나셨고 프랑스와 정상회담은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선물은 그 본인 대통령 재임 때 받은 선물은 청와대 나갈 때 다 갖고 나갑니까? 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임기 중에 예. 공적인 어떤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남겨놓고 가는 게 관례입니다. 아니 근데 꼭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당신이 예전에 파리 유학하던 시절에 그 이쁜 거 하나 이렇게 줬는데 그것도 청와대에 두고 가야 됩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요. 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제 기억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예. 그때 받은 어떤 보도자료에서는 뭐 얼마 이하의 아. 지극히 개인적인 선물만 예외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저런 선물은 결국 청와대에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모습은 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한 위성 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프랑스의 위성,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주 협력에서도 앞으로 그 한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예, 이런 그 마음을 담은 거죠. 그리고 예. 옆에 보이는 만년필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수제품 만년필입니다. 예. 네. 그림이 여기 참- 봐서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닭이 세트를 선물을 했죠. 예. 예, 올랑드 대통령이 차를 즐겨 마시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국빈이 오면요, 몇 달 전부터 선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외교부와 대통령 의전 비서관 등이 아주 깊이 고민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것이 첫 단계가 바로 의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해인사 위성 사진도 굉장히 보기 참 예쁘네요. 예. 네. 좀 한번 가을에 좀 단풍이 절정이나 지났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새벽 2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 시간당 무려 40명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아니고요.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나선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겪은 얘기입니다. 대표 집필진 최몽룡 교수의 첫 공식 행보는 제자들의 만류로 불발됐습니다. 배병휴 경제폭을 대표 이상원 변호사, 김성욱 한국자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몽룡 교수, 저는 뭐 그전에는 몰랐던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 이분이 조금 난감한 처지를 어제 오늘 겪고 있습니다. 직접 다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장에는 어떻게 안 나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자꾸 제자들이 만류해서 못 갔어요. 제자들이 만류해서요. 제자들이 만류를 했지. 응. 아, 제자들이 왜 막은 겁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아니 요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논란. 좀 다칠까봐 날 보고 아주 그냥 극한 상황에 그냥 몰아치고서 가시면 안 된다고 이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 제자들이. 그렇군요. 스승님 가시는 길에 감히 제자들이 막아섰다는 건 결국 그만큼 절실하게 그 길은 우리 아니 난 제자들 스승님께 믿어요. 자식 같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단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뒀다가 그걸 믿지. 이제 저 말씀 내용을 보면 말린다, 제자들의 만류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몽룡 교수가 어떤 분이죠? 네, 한국에서 최장수 고고학자입니다. 워낙 이렇게 겸이 많으신데요. 서울대, 그러니까 고고미술사학과의 전신인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해서 다 대학 박사도 마치고 하버드대에서도 예. 같이 이 고고미술사학과와 함께 철학까지 공부를 했고요. 맨 처음에 26살의 나이에 전남대 전임 강사로 출발해서 이후에 서울대에서 40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또 그 국사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분이 편찬하신 교과서로 예. 배웠는데요. 그 최장수 고고학자로 지금 학계에서 꼽힙니다. 예, 이렇습니다. 최몽룡 교수가 논란이 된 것은 저 교수님이 지금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승이 가서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학자들이 저렇게 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말이야, 자기 은사가 자기 소식껏 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그걸 막 집단으로 항의를 해가지고 말씀이죠.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입니까? 무슨 뭐 기득권주의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몽룡 교수죠. 예. 최몽룡 교수님 이 부분은 상고사 부분이에요. 쟁점이 있는 분야도 아닙니다. 아주 노학자가 자기의 평생의 학문 영역에 가서 그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자기의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제자들이 막 전화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어때 보면 이 문제는 뭐 집단 시위를 해가 해결하는 문제입니까? 쟤와 같은 사람 눈에는 말이 안 돼요. 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예. 이분들이 결국 막는 게 뭐 최몽룡 교수님이 어떤 해를 당할까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들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나가가지고 그 모시던 선생님이 딴 말씀 하시는 걸 도저히 참고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리고 있죠. 이분들이 그분들 말씀이 다 맞다 합시다. 지금 최몽룡 교수님이 못 가게 막는 제자들 말이 다 맞다고 치고 그 예. 내용이 예.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데 지금 참여한다 맞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스토킹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이 지나치게 상대방에 위협적이고 상대방에 불쾌감을 줄 때는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말이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 다 맞다 합시다. 예.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한 시간에 40통의 전화를 해서 스승을 괴롭힌다면 있죠. 일종의 스토킹이고 또 말하자면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말은 있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검정, 이것만이 옳고 스승이 나아가서 하려는 국정화는 잘못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검정만이 맞고 국정이 틀리다는 거. 이 생각이 바로 독재죠. 예, 변호사님, 그런데 그 제자들도 뭐 40명이 단체로 짜고 전한 건 아닐 테고 다 스승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걱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걸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예. 아유, 그렇게 너그럽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문 세계 이래서 말이 됩니까? 학문 세계 이거 어디 뭐 시정 잡배꾼들의 그 경쟁하는 경쟁 시장도 아니고 말씀이죠. 예. 좀 들어보니까 몇몇 제자들은 집에 와서 직접 몸으로 못 가게 막았다고 하대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브리핑장으로 가기 직전에 제자 2-3명이 찾아와서 바로 가지 말라고 몸으로 막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또 그 밤 10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끼리 일단 회담을 한 다음에 새벽 2시부터 1시간에 그 거의 40명씩 전화를 해서 우리 은사님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단순한 걱정하신 제자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승님 그 국정교과서 브리핑장 가면 뭐 앞으로 뭐 스승님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비친 그런 뭐 뉘앙스를 비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 권력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화 권력, 예. 문화 권력이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문화 권력이라는 게 뭐 언론도 그렇지만은 학술, 교육 그리고 특히 이 문화 영역, 역사학에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편향되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생각과 틀린 생각을 하는 건 아예 허용조차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잠깐만요. 자막이 지금 나오면서 인연 끊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승 최몽룡에게 만류하는 차원에서 스님 계속 그쪽으로 가시면 참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인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반대되는 생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거민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총리라든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를 지금 또 여기 안에서 좀 논란이 많은데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은 좀 과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급기야는 아침에 나오는 최 교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제자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불참하게 되었다. 이게 결국은 집단 테러나 마찬가지거든요. 집단 테러.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다 좌편향됐고 집단 테러를 저지른 거다? 최 교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집필자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참석하겠다 그러면 그분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밤새 전화를 해서 참석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설득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배병유 대표님이 잘 이제 아니, 집단 테러. 선배시니까 예, 네. 후배들이 배병유 선생님한테 가시려고 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최몽룡 교수님이 저 연세의 판단력이 지금 허리입니까? 저분이 평생에 충분한 경륜을 가지고 예. 쌓아놓고 다 싼 분이 판단을 한 건데 어디 뭐 어립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은사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되면 이렇게 뭐 가르칩니까? 아까 권성동 의원이 집단 테러라고 합니다만 테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폭력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이거 현행 거민정 체제 하에서 필지를 누가 구성합니까? 출판사하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협의하고 구성하잖아요. 예. 일종의 그래서 이거 역사교과서 카르텔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필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기득권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그런 쪽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예. 제자들이 이제 그 최몽룡 교수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예. 이 지금 나오는 보도의 일부 보면은 상당히 교수님이 만일 지필진에 참석하면 참 우리와 이 좋은 관계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항상 제자를 가장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스승님들 아닙니까? 예.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스승님이 그런 데 나가시면은 우리가 섭섭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주는 영향, 그게 다른 분들이 교수나 선생님한테 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선생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이 저런 말씀, 아까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 뜻하고 다르지만은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정말 예를 갖추고 한 번, 10번 생각할 거 100번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다가 예. 쉽게 말씀했다는 데서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는 제자분들 중에 또 만류를 한 분 중에 이런 걸 의식한 것도 같아요. 국정화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 왕따를 당한다. 역사학계에서 국정화 찬성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 나의 선생님, 원로 교수인 선생님께서 괜히 거기 나갔다가 왕따 당하신다라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 네, 뭐 이게 일종의 뭐 카르텔 같은 얘기인데 예. 뭐 문화, 권력이라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역사학계라고 얘기 나오는 게 역사학계 일종의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럴 충분한 정황이 있는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만한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특성상 같이 지역에 답사를 간다거나 공동체로 움직이면서 연구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도 이제 뭐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선배들이나 이런저런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내부에서도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독특한 또 학계 문화 때문에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같고요. 오늘 또 한 신문의 인터뷰를 보면 이 학자가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한다. 그런데 내 이름은 제발 좀 실명으로 쓰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해도 소신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왕따 예. 당한다는 게 결국은 다수의 뜻과 다르니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근데 역사라는 거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역사적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투표도 아닌데 예. 선거도 아닌데 왕따 당하는 말이 안 돼. 그거는 마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혼자 주장했을 때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당신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 400년의 흐른 후에 지동설이 막 항상 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과 뜻과 맞지 않다고 왕따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과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예. 최몽룡 교수께서 예.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것 중에 우리 머릿속에 탁 이렇게 박히는 게 있어요. 역사교과 지필은 나의 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20몇 년 동안 그 상고사를 썼는데 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다 하는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무슨 진보가 뭐가 있고 없단 말이야. 나의 업이다 말이야. 이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참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자 중에서는 아끼는 존경하는 스승께서 왕따 당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못 나가게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나머지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 배타주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말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역사학계 내에서 국정화 찬성을 하면 왕따를 당한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왕따는 이제 아는 사람끼리 누구를 왕따시키는 건데 인터넷 공간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혀 모르는 네티즌들이
국정화 찬성 교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공격들이 있는지. 예. 정말 그럴 겁니다. 최몽용 교수 기억하자. 제2의 제3의 이완용 될 수 있다. 제자들이 찾아가서 더 교수를 말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요. 또 그 참여를 결정한 교수에 대해서는 또 한 자리 받으려고 추잡하게 모였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예, 비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는 거죠.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 민주주의란 게 뭐냐 하면요. 자기와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걸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저는 지금 댓글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이거든요. 예. 이런 게 그게 민주주의라고 도저히 할 수 없죠. 만일에 지금 우리 보수단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좌편향 교수들한테 저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인터넷을 검색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 저런 걸 나온 걸 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 주소 비록 껍데기는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들 의식 속에는 아직도 독재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 그걸 느낍니다. 예. 어떤 게 다양성이고 어떤 게 획일성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굵직한 국가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2008년도 이 광우병 파동 때도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99.8%가 유럽에서 나왔고요. 예. 나머지 0.2%는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는데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아예 얘기를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얘기를 안 하죠. 예. 얘기했다간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그야말로 모든 수모를 다 당하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매도, 이런 식의 집단 따돌림, 이건 그야말로 한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국정화를 찬성하는 교수님들에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막 참 입에 담기도 험하게 이렇게 인신모독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역사적 와서 바로잡자는 자는 무에 제2의 이완용이가 나오고 왜 을사오적으로까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왔겠냐? 제1야당 당수한 말씀이지 이걸 행정부의 행정 조치를 가지고 말이야. 반독재 친일이라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전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저런 사태가 유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썰섭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권에도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어떻습니까? 보통 학자분들이면 자신의 양심과 소신이 더 뚜렷하신 분들이고 또 같은 학자들끼리 존중하는 문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근데 법원은 어떻습니까? 판사들끼리 서로 존중합니까? 판사들끼리는 그 남의 판결이라든가 예. 간섭 안 하는 걸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위에서의 권력으로부터 사법권 중요하지만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결론을 냈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판사들은 또 그걸 자제하는 게 제가 그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고 그 기록을 안 봤는데 그 판사가 그렇겠네요. 열심히 보고 그 연구한 끝에 낸 결론에 대해서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판사가 비난하는 거. 그래서 옳지 않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저번에 그 성남지원의 모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가 판결에 비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국정화 찬성하셨던 분, 반대하신 분 많이 있는데 국정화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추잡한 사람이 되고 역사의 적으로 기록된다는 이런 공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주의의 일정 정도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원로 교수가 직접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 대표 필진이죠. 집필하시는 필진이신 최몽용 교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곱씹어 볼 만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가 좌고 뭐가 우냐. 역사와 정치는 관계없다. 40년 동안 한 원로학자다운 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 좌편향됐다는 현재 교과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자는 거죠. 우편향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정확한 사실의 기초에서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 기술되지 않은 한 페이지도 쓰지 않은 이 책에 대해서 독재나 친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고 앞으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확히 쓰느냐 이런 결기가 지금 학자들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교과서는 나의 업이자 고향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원로 교수께서 평생의 자기의 일이자 고향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자들이 막았던 부분은 좀 아쉽네요. 학문의 고향, 나의 업이다. 사명감 아닙니까? 평생 지금까지. 그러고 역사에 자아가 어디 있고 여기 우가 어디 있냐. 역사의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 또 얼마나 옳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국정하는 새누리당이고 금민정은 새민연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새민연은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걸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가슴이 메예요, 가슴이.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지. 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국정화에 갖다 주는 건국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고 6.25 관계 쟁점되는 부분이 이렇다. 요걸 가지고 이런 논쟁을 하면 오히려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약간의 뭐가 있다. 이 자체는 말이야. 어떻게 여기다 해가지고 제2의 이완영이가 나오고 지금 을사오적이 나오고 이런 풍토까지 만들었습니까? 예, 업이자 고향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이 업이자 고향이신가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판사들이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나서 전혀 법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욕을 하는 댓글 올리고 이런 거 보면요. 예. 참 판사들 가슴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지금 이 국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금 역사학계라든가 이 역사 교과서 쓰는 지필진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운동장이 지금 평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모든 출발점은 우선 필드를, 그러니까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놓고 운동 경기를 붙여야지 이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싸우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국정화 반대하는 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예. 과연 지금 교과서가 그들 양심에 비추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요. 공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욕설, 지금 이미 최몽룡 교수는 SNS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욕설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신문 칼럼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국정화를 찬성하는 분들도 보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동안 보수는 뭐 했느냐? 이런 비판. 욕설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면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맞아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학계 특히나 카르텔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전이고 이건 진지전이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당한 시간, 정당한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어떤 한 번의 행위로 인해서 정책 결정에 의해서 되돌린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예. 그만큼 지구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수로서 또 학자로서 용감하게 나선 거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은 격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 파고 들어가면 지필진의 선정의 문제입니다. 지필진의 선정 예. 문제인데 지필진을 선정할 때 출판사하고 특정 학맥 학파하고 운동권에서 이렇게 편향이 돼가지고 했다는 것이 제일 그 문제의 출발인데 이번에 이제 최몽룡 교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대. 대학 교수보다도 교사들의 지필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럼 모르겠어요. 제가 교사들을 저걸 격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학 교수들의 경륜 있는 교수들이 역사 교과서를 지필하는데 더 균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정화에서는 대표 지필자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신중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이거는 상고사의 대표 지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건 현대사의 지필진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분 벌써 걱정이네요. 걱정이네요. 얘기예요? 예, 지금 상고사 전공이신데 말 그대로 근현대사의 필진이 정해지면 이 차장 안 봐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논쟁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돼야 됩니다. 또 획일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평가가 다른지 예를 들면 현대 지금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한 가지 중요한 쟁점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고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대사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아니고 천안함 폭침 이런 표현 잘 쓰질 않죠.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아니고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천안함 복침도 아니고 천안함 사고라는 표현도 쓰는 교과서도 있죠. 자, 이런 게 과연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 인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쟁이 돼야지 이렇게 회귀주의로 가는 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네 번째에 좀 주목할 예,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예. 생각합니다. 떳떳하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정부를 믿는다. 국사편찬위원회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반면에 오늘 한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러면은 바로 정부에서 만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진보의 그 대표하는 그 인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 진보 성향의 학자는 정부를 못 믿겠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뜻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정부를 불신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배가 떠난 상황인데 일단은 그 교과서를 그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견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같이 보수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예.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맞으면 정부는 훌륭한 정부가 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를 정부에 불복종을 해야 되는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의 어떤 정부에 대한 저항 의식 뭐 그런 우리 슬픈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몽룡 교수님과 함께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시는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님도 학자적 소명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꼭 역사 교수가 90% 70%가 참여되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될 건 아닙니다. 사실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분들의 그 생각이 대강 그 과거 80년대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그 생각도 일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또 한 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라든가 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정화 교과서의 반대쪽에 있는 다수 북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다거나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년대 고생을 해서 그렇다. 네. 그렇지만 고생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70년대 후반 유신 말기였는데요. 예. 그때 같이 대학을 다니는 학과 중에 국사학과 학생들이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위하다가 징집당해가지고 군대 갔는데요. 예. 그때 그분들이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고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근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신군부라 그러죠, 소위. 예. 넘어오면서 이분들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 민주화 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 같아요. 대한민국 자체를. 정부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전두환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서 반국가 세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국가에 반대되는 가장 그 큰 세력이 바로 북한 세력이거든요. 예. 그 북한 세력은 그 정당한 정권, 그다음 남한은 거기에 비해서 일제 식민지 세력이 그대로 잔존하면서 그게 독재까지 이어진 나쁜 정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죠. 의식이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거의 부인하려는 입장에서 많이 출발했다 보고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하나 할 것은 대한민국 그 군사 정권은 미워도 우리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주인인 대한민국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국사학계에서 다시 집필을 해야 되고요. 민주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로 인정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를 하더라도 범죄를 범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유공은 유공이고 처벌은 처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국사학자들이 비록 군사 정권 말기와 신군부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것은 인정하나 예.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후세에 물려줄 역사책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정말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첨언을 해서 예. 지금 이번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됐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야당 계속 문제되는 것도 이 제도의 틀 밖에서 국회 밖에서 연계투쟁 벌이고 있고 가두투쟁 벌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계도 만에 진보 좌파죠. 이 문제, 이 사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제도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만에 문제 제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또 국민들 여론이 들끓겠죠.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지켜나가는 거, 과정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특히
스승님, 저를 오래 가르쳐 주신 교수님, 은사님의 뜻은 어떻게 받들어야 될지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로도 불렸고요. 좀 노출증 국정원장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분이 팩스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에. 네, 지난 8월 27일 3달 전에 팩스로 입당했고 두 달치 당비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말 벼락승진을 해서 예. 정말 노무현 정부의 남자로 통했는데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낸 게 뒤늦게 밝혀져서 논란 및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입당할 때 팩스만 하나 넣으면 입당이 됩니까? 되기는 되는데 일단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거절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거절되는 경우도요. 팩스. 요즘 같은 젊은이들은 이메일로 입당을 할 것 같은데 팩스로 하셨네요. 아무튼 이분이 좀 당황스럽게도 새누리당에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는데 글쎄.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냈는데 새누리당의 반응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에서 정말 국정원장이나 핵심 직위에 있던 사람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거는 그래도 새누리당을 가야 자기가 활동들 하든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야당에 입당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새누리당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새누리당 입장에서 좋게만 해석하면 새누리당이 일할 만한 당이어서 전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석연치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라도 김만복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김만복 씨가 현재까지 우리 국민한테 주어진 인생으로 봐가지고 말씀이죠. 새누리당하고 코드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도 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그 책을 시판용으로 썼다가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예. 이분의 처신이나 기본 자체가 지금 우리 눈에는 불량이야. 미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환영한다고? 새누리당에서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됩니다. 이분은 말이에요.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저 평양 가서 적장한테 귓속말 하고 눈두름 치고 그렇게 하던 분이에요. 기본이 전혀 안 돼요. 요복하면 국정원 자기 친정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다가 뭘 하겠다니까. 그리고 거기가 광진구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자가 있어요. 김한길 씨하고 또 누구죠? 추미애 씨가 이렇게 강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쪽으로 왔다는 얘기인가?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저는 김만복 씨 이걸 보면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는 옛날에 공무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니 그 정권에 충성하는 게 공무원이다. 예. 근데 이제 김만복 전 원장도 그런 생각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장은 좀 다르죠. 정치적인 사실 자리죠. 예. 어떤 정권의 호위무사 비슷한 건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보유한 사람인데 갑자기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사람, 만복 이름 그대로 복이 많기도 한 것 같고, 그 다음 또 국정원장의 상황 판단이 무지하게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아마 두 가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친노 진영에서 분열되고 있다, 전향한 사람까지 나왔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요. 친노가 친노의 분열.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정말 좋은 정당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지금 배병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표현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2011년 2월달 일본 세카 이 세계라는 이 잡지에 기고한 내용들을 보면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연평도 복역 사건에 대해서도 연평 패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얼마 전까지 계속 나왔는데 과연 새누리당의 어떤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이것과 코드가 맞는지 문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내용을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친노 일부 세력이 비난받는 그 근거인 우리 안보의식,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갑자기 안보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참 저희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광진에 나가려는 게 아닌가, 총선 출마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만복 원장이 광진에는 살고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운대 기장, 부산에 그 지역에서 자라서 아마도 해운대 기장 이쪽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만약 부산에서 출마하고 싶다면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새누리당이 입당 원서를 낸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가능한 거죠. 아니 뭐 개인이 예. 마음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예, 말씀하시죠. 근데 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면으로 시비를 거리를 뭐 합니다만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야말로 비판을 받아야 돼. 현직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현직의 국정원의 능력과 자제를 가지고 자기 선거구에 갖다 영향을 갖다 전혀 했던 걸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저 평양에 가가지고 저 누구한테 그랬죠. 다음 대선에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히 당선된다. 이건 뭡니까? 국회 중요한 정보를 적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했던 양반이에요. 현직 국정원장으로.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뭐 어느 당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환영을 한다는 이런 말, 이 정신 빨린 사람 아닙니까? 황교안 사무총장께서 군 고위 출신이란 말이지.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인데 저렇게 논평했다는 게 영 실망이에요. 그 사무총장, 김만복 원장이 사실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다는 거는 널리 알려졌죠. 국정원에 고향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무슨 행사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붙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 그 학교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기장 중학교에 네, 거기다가 휴대폰 요청해서. 번호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국정원장의 사실 여러 가지 신상 정보는 진짜 국가 기밀인데 네. 예. 휴대폰 번호를 다 알려줬다는 거 예. 이런 게 참 그 국정원장으로서 그 어떤 처신에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실제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서 전직 고위직 국정원 간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승진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다. 중간에 생략된 얘기가 있는데 그 생략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벼락 출세를 해서 국정원장 때도 일 대신 정치를 했다. 국회의원 하려고. 국정원장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그 다음이겠죠. 국정원장을 지낸 다음에 다음 행보로 아마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여 변호사 님 얘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면은 또 국정원장 그리고 기장중학교 총동창회장이라는 명의를 박아서 또 기장 미역도 그 지역구 분들한테 많이 돌렸고 그래서 정말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시끄러웠고요. 그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하면 저는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국정원장 시절에도 보통 국정원장은 항상 음지를 지향하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 그렇죠. 음지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렇게 예. 본인을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해야 하는데 기억나시겠지만요. 2007년에 보면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선교단이 피랍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구출할 때도 보면은 그 요원들, 선글라스 요원들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예. 사진을 찍고 구출된 분들하고도 사진을 찍고 본인이 정말 이걸 잘했다라는 치적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다 브리핑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 노출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2007년도 탈레반 인질 사건 때는 정말로 비판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요. 23명이 납치가 됐습니다. 예. 납치된 사람들 나중에 이제 돈을 주고 빼왔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당시 이 뉴스위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400만 달러를 줬다라는 얘기까지 이 인터넷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이 돈을 주고 빼낸 이런 논란을 떠나서 당시 2명이나 살해당했죠, 탈레반한테.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블랙 요원이라고 해서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요원들 얼굴 선글라스만 끼워가지고 공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비밀을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를 하고 있느냐 이 비판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만복 원장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는 친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노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그럼요. 그 활동을 하셨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서 친노 당연합니다. 쪽에 가면 공천 안 문재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민연의 소속 멤버십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거기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발을 못 붙이고 뭐 그렇게 이쪽 새누리당을 끼웃거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만복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자유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은행으로 가지고 정치 쪽에 더럽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개혁 지금 국민연합이 발족이 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기존 국회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 있는데요. 이제 박지원 새정치의원께서 황당하다, 김만복답다 이렇게 약간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가 구설수에 올라서 우리 쪽에서는 평가가 안 좋았다. 결국 새누리당 간 것 같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쪽으로 왔어도 우리도 별로 안 받았을 거다. 공천 안 줬을 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면 새누리당 갔으니까 가버렸으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속내는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하신 그 최근에 나온 그 14공동선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책을 보면 바로 얼마 전, 그때가 아마 지금 시기상으로는 새누리당 입당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2007년 14선언을 띄우면서 2000년도 6.15 선언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래서 친노 입장에서 비주류, 예전에 DJ 동교동계열을 비판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10월달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미 새누리당에 입당해 있었다. 그렇다면 양다리를 거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과연 이게 어떤 정치적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은 친노 입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저런 비판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해운대 기장을에는 현역 의원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재현 사무총장은 웰컴, 어서 오세요 했지만 이제 당내 경선에 맞붙을지도 모르는 현역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반봉 원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어서 그냥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입당을 보니까 코미디언 자질까지 갖추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종의 그 도둑 입당인데, 원래 입당을 하면 그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 전에 전직 국정원장 출신이면 공개적으로 입당 선언을 하는 게 맞죠. 예, 참 팩스로 입당한 것이 결국 이렇게 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분이 뭐 트러블을 만들었고 비판받을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나름대로 그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들어온다면 제 생각에는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은 아까 황진아 사무총장의 발언도 있었지만은 예. 새누리당에서 적장을 갖다가 귀순해온 적장을 일정 부분 대우해서 이 기장에다가 혹시 공천을 주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태경 의원 말을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러다가 황진아 아까 사무총장이 그러다 또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새누리당에서 하태경 의원하고 저는 두 분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새누리당의 정체성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천안함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어떤 정책을 펼지 몰라도 그쪽으로 나가야지. 김만복 의원이 아니죠. 정부원장이 공천을 주면은 새누리당 전체의 좀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런 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이제 공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친노와 가까운 면이 있고요.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도 이 담쟁이 모의 포럼이라고 해서 친노 반개 조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나는 분이 강용석 전 의원인데요. 강용석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나간다면 나가는 후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 당에는 혹시 불이익이 갈까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권은희 의원인가요? 실제로 그런 역풍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재보선 총선에서 권은희 의원은 당선됐지만 수도권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야당이 패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정치인은 보면은 강용석 전 의원도 그렇고 김만복 전 원장도 그렇고 영어로 노토리어스, 그러니까 좀 유명하다는 것이 좀 악명이 높다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 전체에는 어떤 총선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많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정치부 기자로서도 보면은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며 한 길을 어쨌든 가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랬다. 예. 방송을 통해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만은 전에 국회의원 배지 따랐다가 떨어질 때도 아주 부적절을 한 그 행위 때문에 냈는데, 지금 본인이 나중에 출마하면 확실하게 당선될 것이다.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악명 높음보다는
좋은 의미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쾌도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